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입은 문과 같아서 무엇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누가 들어오고 누가 떠나는지가 결정된다고요.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저 흔적 없이 멀어진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을 이어 온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식당에 모여 밥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한 사람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고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더 깊이 묻지 않았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자리를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이야기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의 이야기는 늘 한쪽 방향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사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젊은 시절 얼마나 대단했는지.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슬그머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를 치던 손이 하나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빛을 냅니다. 사람들이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오래 지속되면 듣는 이의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소리도 없이, 티도 없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곡산 부사로 있을 때 자기 공을 입에 달고 살던 아전 하나를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그의 능력을 인정했으나 매번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자 하나둘 등을 돌렸고 결국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들이 쌓여 만든 피로감.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입 밖으로 꺼낸 자랑은 돌아올 때 상처가 되어 옵니다. 노년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자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뜨끔해지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뜨끔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스스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각 고을을 돌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 고을에 이르렀을 때 아전 하나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전은 자신이 관리하는 곡식 창고의 규모를, 자신이 거둬들인 세금의 액수를, 자신이 모은 재물의 양을 만나는 사람마다 늘어놓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시간이 흐르자 아무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기록합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은 자는 결국 재물마저 지키지 못한다고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모은 재산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었고 그 자체는 분명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동네 경로 모임에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금 운용 수익률이 꽤 괜찮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부부가 다녀온 여행지의 호텔 가격이 뒤를 이었으며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용돈을 준다는 말이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되자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말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동안에는 좀처럼 듣는 이의 눈빛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디선가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된 지인이라며 나타나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갑자기 친한 척하며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까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풍족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처지와 견주게 되고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불편함이 자라납니다. 상대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작아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주변에서 진짜 벗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남은 것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자랑은 돌아올 때 상처가 되어 옵니다. 부유함이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품위로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넉넉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그 살아가는 모습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의 성취를 자랑하는 말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채워야 할 것들, 경계해야 할 것들, 스스로 깨우쳐야 할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학연과 혁연이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도 정약용은 기뻐하기보다 먼저 걱정을 적어보냈습니다. 남들에게 내 아들이 잘한다고 떠벌리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성취를 가슴속에 조용히 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반복될 때 듣는 이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살피지 못합니다. 큰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대화가 5분을 넘기기 전에 어김없이 아들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걱정으로 시작해서 교수들이 먼저 찾는 실력이라는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손주가 벌써 외국어를 줄줄 읽는다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일상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는 자녀가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지 몇 해가 지난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타인의 고통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어느 가을날 그 어머니가 아들의 학회 소식을 꺼내는 순간 한 사람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같은 모임에 나와도 그 어머니 옆에 앉지 않았고 눈이 마주쳐도 짧은 미소만 보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식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듣는 사람의 기분만 상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성취를 부모가 자신의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그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질투 섞인 말들이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자랑이 결국 자식에게 부담과 상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편지에서 아들의 성취를 입에 올리지 않았던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품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낸 자랑은 돌아올 때 상처가 되어 옵니다. 그 상처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닿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정조 임금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신하였습니다. 28살의 과거에 급제한 뒤 왕이 직접 불러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수원 화성의 설계를 맡길 만큼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왕과의 관계를 스스로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조정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자기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나 정약용은 오히려 그 관계가 드러날수록 더 조심했습니다. 과시하는 순간 신뢰가 깨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려온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솜씨도 좋고 분위기도 밝아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금방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유명한 누군가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큰 병원 과장인 친구가 등장하고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대기업 임원이 언급되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름들이 가진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하나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사람들과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왜 매번 남의 이름을 빌려서 말을 하는지를요. 그리고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자기 이야기가 없는 것일까? 자기 발로 서 있지 못하니 남의 이름에 기대는 것이 아닐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입을 열면 관심이 아닌 피로감이 번져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고 그동안 자랑하던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보니 보좌관이 전화를 받았고 임원 친구는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었으며 병원 지인은 바쁘다는 짧은 말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화려하게 입 밖으로 떠벌리던 이름들이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이 모임에 퍼지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진짜 인맥은 화려한 이름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묵묵히 곁에 남아있는 사람, 아주 조용한 자리에서 아주 오래 머물러 온 사람이 진짜입니다. 남의 빛을 빌려서는 결코 자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정약용이 왕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도 조정에서 존재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과 태도로 스스로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낸 자랑은 돌아올 때 상처가 되어 옵니다. 그리고 빌려온 이름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홍씨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것은 그의 나이 5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서로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막상 다시 만난 뒤 정약용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늘어놓았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조용한 일상을 글로 적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행복은 간직할 때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긴 이별을 겪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동네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유명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워낙 자상하고 다정해서 주변에서도 보기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모임에 나가면 남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다 준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말에 꽃집 앞에서 장미를 사왔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새벽에 팥을 사러 약국을 3군데나 돌았다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일상을 나누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분위기는 그녀의 생각과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한 사람은 3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병으로 떠나보내고 아직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소거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상처를 숨기는 데 능숙하지만 그 숨김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거리를 두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어느 늦가을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홀로 된 친구와 나란히 걷게 되었는데 한참을 말없이 걷던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다고. 나는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았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날카로운 것이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행복은 소중한 것이고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입 밖으로 자꾸 꺼내는 순간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이 닿는 자리에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는지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 이혼을 겪은 사람, 부부 사이가 힘든 사람,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배우자 자랑은 나도 모르게 상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말이 됩니다. 입 밖으로 꺼낸 자랑은 돌아올 때 상처가 되어 옵니다. 행복은 말로 꺼내는 순간 조금씩 식고 듣는 이의 마음에는 예상치 못한 그늘이 들이웁니다. 정약용의 업적 가운데 수원화성의 설계는 단연 빼어난 것이었습니다. 거중기라는 기구를 고안하여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고 당대의 건축 기술을 집대성한 성곽은 오늘날까지 남아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노년의 정약용이 제자들과 대화할 때 수원화성 이야기를 스스로 꺼낸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여쭈면 담담히 답했을 뿐 자신의 과거 업적을 앞세워 현재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느냐,
오늘 무엇을 생각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과거에 꽤 규모 있는 사업을 운영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어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절 이야기가 모임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50명이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매출이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자기가 한번 마음먹으면 누구도 못 말렸다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가 덧붙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짱이 없다고요. 처음 두세 번은 사람들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단한 삶을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0번, 20번이 넘어가자 조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려 하면 누군가 슬그머니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떴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놓고 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미묘한 움직임들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보다 나이가 10살쯤 많은 원로 어른이 모임이 끝난 뒤 그를 조용히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자네한테 뭐가 있느냐고요. 그 말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어른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자네의 왕년이 아니라 지금 자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동안 정작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현재가 비어있으니 과거로 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읽어냅니다. 하나는 대단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꺼낸 자랑은 돌아올 때 상처가 되어 옵니다. 그 상처는 남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텅 빈 현재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약용처럼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은 굳이 어제를 꺼내 들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 다산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제자가 글의 뜻을 잘못 풀이하면 정약용은 곧바로 틀렸다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 스스로 답에 이르도록 기다렸습니다. 아는 것을 바로 내어놓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까닭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서도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생각한 참된 스승의 태도였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건강 정보든 시사 이야기든 웬만한 것은 꿰고 있었고 그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공부를 놓지 않은 삶의 태도는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면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방법은 좋지 않다며 끼어들었습니다. 혈압약 이야기가 나오면 장기 복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고 누군가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분 탓일 뿐 근거가 없다는 말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강의가 시작되는 자리. 모임이 끝날 무렵이면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고 무엇을 물어도 기나긴 설명이 뒤따르니 편하게 수다를 떨러 나온 자리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입을 닫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가 있는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많이 아는 것은 안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함께 있으면 가끔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려 했던 말들이 상대를 작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아무리 탁월한 식견도 그것이 상대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순간 관계를 밀어내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이 제자의 틀린 답을 바로 고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낸 자랑은 돌아올 때 상처가 되어 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줄 아는 사람, 고칠 수 있으면서도
기다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래오래 머무릅니다.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년 모임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 사람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임에서 멀어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왜 사람들이 떠났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요. 자기가 만날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아는 사람 이야기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마음인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신나서 떠들었던 것이라고요. 말을 마치는 목소리가 끝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그 한마디가 찻집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끝자락에서 비슷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시절 조정에서 자신의 학식과 왕의 신임을 의지하여 거침없이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의 곁에는 사람이 많았으나 정작 유배라는 시련이 닥치자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18년의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이 가장 많이 돌아본 것은 학문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순간들, 내가 이룬 것으로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사람을 가까이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서는 일이고,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인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틀려도 다그치지 않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는 돈도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내려놓을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쪽이 뜨끔하셨다면 내일 만나는 사람 앞에서 딱 한 박자만 참아 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그 순간에 대신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을 내려놓은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진심이 채워지고 진심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비로소 따뜻한 노년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후반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로 빛나는 시간입니다.